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TV를 보면 이혼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 고민부터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 또 이혼 후 수년이 흘러 새로운 삶을 꾸린 이들까지 각자의 사연도 참 다채롭습니다. 사회적 흐름과 유행을 쫓는 방송계에서 이혼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 최고를 달릴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과거 이혼은 사회에서 금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뉘앙스로 확실히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정영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부부 갈등의 봉합과 개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송정영 변호사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예전 농구 스타 우지원 씨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제가 또 봤습니다. 우지원 씨 같으면 우리 때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좋은 최고의 남자였는데, 야, 최고의 남자도 이혼하는구나. 제가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사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하는 분들보다 요즘 이혼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혼인율과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연령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몇 살 정도가 이혼을 하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이혼 기간, 이혼율 통계 한번 우리 박상정 앵커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변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하고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혼인하는 건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은요, 통계 자료가 1990년도부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96년도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이 1996년이었는데요. 그때는 43만 건이었어요. 한 해 동안에. 96년에? 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96년 이후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해서 이 혼인 건수가 작년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20만 건 언더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해 통틀어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시드머니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네. 그때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관련된 정책 많아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통계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올해 들어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7월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3%나 혼인율이 늘었대요. 정책의 효과가 있네요. 그때도 저희가 7월 달에 대출 막차 타려고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5월, 6월, 7월 이때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율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 한창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2분기, 3분기 때부터는 혼인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혼으로 넘어가자면은 지난해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800건 감소했습니다. 근데 800건이라고 해도 이게 1% 정도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율이라든지 이 결혼율, 혼인율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상시랑 유사하게 1, 2% 정도의 변동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 건수 같은 경우는 2003년이 최고였대요. 16만 건으로 최고였고요. 이 역시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현재는 10만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건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혼인도 정말 많았으니까 이혼율이 16만 건이라고 하더라도 비율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만큼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혼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반토막이 나니까 이혼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까 앞서서 이제 19만 명 정도, 19만 쌍이 혼인한다라고 했는데, 이혼이 9만이 넘으면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혼을 한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좀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같으면 사실 부동산 또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거든요. 네네. 뭐 가을 이사철이다, 또 여름에는 뭐 집을 안 산다, 올 여름에는 집을 좀 많이 샀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혼도 혹시 뭐 계절적인 이유, 뭐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계절이나 시기가 있는 건지, 또 이혼 뭐 문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우문현탁 같기도 한데 우리 변호사님 혹시 이게 뭐 시기나 이런 점이 있나요, 이혼이?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보통 명절 이후로 이혼 상담이 좀 몰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공감이 돼. 네, 저도 실제로도 명절 이후에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요. 보통 네네.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집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네. 뭐 그 고부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고부 갈등 아니면 있죠. 뭐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너무 마주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부부 싸움 직후, 직후, 네, 직후 아니면 외도를 발견한 직후. 외도. 아.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 와서 싸웠는데 못 살겠다. 그래서 뭐 이혼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것도 얘기해드릴게요. 사실 부동산이 시세가 있다고 방금 말씀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가져와야 되는 쪽에서는 네. 이제 이혼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아, 올라가니까. 네, 줘야 되는 쪽에서는 이제 몸을 사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면 역전이 되고요. 역전이 줘야 되는데요? 되는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의 가치가 최대한 낮게 잡혀야지 떼줄 수 있는 금액이 적게 떼주니까. 아. 근데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또 되게 거기서 많이 떼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재미난 부분이 이혼 소송 도중도 이혼도 한 2년, 3년, 4년 끌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세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한쪽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시간을 지지를 끌려고 하고 이런 아. 서로 치열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그 물밑싸움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결국 부동산도 이혼에 영향을 주는군요. 근데 양쪽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뭐 상승기다, 부동산 네네. 상승기다, 하락기다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도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저는 이건 사실 남의 아픔이긴 하지만 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단순히 생각하면 뭐 외도? 성격 차이? 보통 이게 연예인들 이혼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다 성격 차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격 차이인지도 궁금한데 이혼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변호사님 많은 상담을 했을 텐데 진짜 특이하다. 야, 이것만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 경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 성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요? 진짜 성격 차이요? 네네. 그리고 또 외도도 뭐 적진 않은데 네. 외도의 경우는 실제 외도를 했어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수면으로 못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네. 증거까지 확실히 확보된 외도 같은 경우가 뭐 성격 차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심은 가거나 심증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증거가 없으면 결국은 외도가 인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원에서 뭐 증거가 없는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고 네. 저 역시도 증거가 없는 부분을 그냥 뭐 막연하게 주장해드리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결국은 포괄적이긴 한데 뭐 성격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그냥 안 맞는다. 그냥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서로가. 네. 사람이 원래 안 맞지 않나요? 서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앞서서 이제 잠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외도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증거가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증거는 어느 선까지 증거를 마련해야만 인정이 되나요? 법정에서? 증거라는 것이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온라인 같은 게 뭐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증거가 되게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네. 경찰을 통해서 뭐 모텔을 급습하단다든지 이래서 그 현장에 당시에는 잡는 이제 거죠.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드라마에 그걸 그런 거 인화를 나오죠. 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네. 되겠지만 네.
현재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요새는 뭐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흥신소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케이스에서는 그 남편의 스마트워치를 보신 거예요. 그 스마트워치를 뒤지다 보면 이제 카톡 같은 걸 내용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스마트워치를 잘 간수를 못해서 저분은 들키셨구나.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보고 싶다, 뭐 이모티콘 막 같은 거 보내신 거를 보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또 뭐 공인인증서를 보고 그 사람의 뭐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 구글에 그 위치 기록 같은 거 있거든요. 위치 기록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뭐 증거가 다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증거의 가치가 높다 낮다의 차이인 거지. 이런 증거들이 증거가 안 되거나 뭐 그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증거되는 거 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주로 이제 카카오톡이 문제가 되요. 아까 스마트워치 말씀하셨듯이 카카오톡 주고받은 부분이 다 증거로 이제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뭐 녹화라든지 녹음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체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게 증거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불법 도청은 안 되겠죠. 네, 불법 도청도 사실 됩니다. 아, 돼요? 네, 네. 아. 이게 형사 소송에서는 그게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아, 근데 형사와 이게 다르군요. 이혼 소송은 약간 민사 쪽 계열에 가까운데 이쪽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별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되고 그래서 많이들 하십니다. 네,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들끼리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우연찮게 녹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둘러대긴 하는데 많이들 녹음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를 드립니다. 증거의 가치가 높은데 처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내실 것이냐, 그렇게 할 증거의 것인가. 가치가 낮은데 이걸 굳이 내시고 하지 싶냐라는 말자. 것을 권해드리고 거기에서는 의뢰인의 좀 선택을 맡기고 저희가 뭐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분할할 게 많다. 그러면 위험을 좀 감수할 네, 수도 뭐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굳이 분할해서 받아갈 것도 별로 없다라고 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각자 상황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혼한 제 친구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이혼도 네네. 서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요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이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재판, 소송 이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가정법원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이혼을 확인하신 다음에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 이혼 같은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 어떠한 이제 재판 날을 잡으면 그날에 출석을 하시고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함께 나가시고 변호사가 없으면 혼자 나가셔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이혼 사유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정리하고 최후의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하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재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통계 자료 봤을 때 뭐 7, 8개월로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뭐, 빨리요? 사람마다 뭐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구나. 평균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보통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최소 1년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하시라. 최소 1년? 네, 4개월 정도 그냥 계절 다 겪고 네. 지금 여름이면 내년 여름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뭐 3년 소송이 3년인가 3년 반 걸려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서로 소송이 더 길어지고 뭐 불복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오래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 법원의 태도는 이혼을 가급적이면 시키고 싶자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서로 이제 법원에서 하는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법원에서 부부 상담의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부부 상담도. 무료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
분들과 함께 두 분이 다시 재결합 의지가 없는지 네. 이런 부분에서 부부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1년, 2년, 3년, 4년 끊는 경우도 있고요. 4년. 심지어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한쪽이 불복을 해서 네. 나는 뭐 재산 분할이 마음에 안 든다. 네. 아니면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이혼을 시켰다. 그래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그 시세에 따라서 네. 지금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하겠다. 이제 항소를 해서 더 기간을 끌던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뭐 대법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죠. 대법원요? 네. 이혼 소송도 대법원으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한 네, 수단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변호사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법원은 어지간하면 이혼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네. 말이 앞서서 이제 제가 그 지인도 3년 소송을 했는데 최종 결과가 이혼을 하지 마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규책 사유가 있다든지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법원에 맡겨서 야 법원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판결이 안 나오면서 이제 이혼이 안 된 경우고 결국에는 또 합의 급한 사람이 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이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도 뭐 제가 볼 때는 시대별로 좀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참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혼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혼 트렌드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증거 수집도 과거에는 현장을 급습했는데 요즘은 뭐 디지털로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달라진 트렌드 한번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족 단위의 싸움에서 그 부부 단위의 싸움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가족에서 원래는 이제 오. 시부모님과 뭐 며느리와 뭐 그렇죠. 반대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그것보다는 두 부부 사이에 뭐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이제 두 부부로 좀 몰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법원의 입장 역시도 예전에는 그 아내의 그런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봤다면 이제는 정말 높게 보기 때문에 혼인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재산 분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위자료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뭐 최태원 회장님 사건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위자료를 대폭 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좀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어쨌든 채널 관련돼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혼 다른 트렌드까지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나눠 먹을 게 솔직히 별로 없었다. 네. 뭐 집 하나 있는데. 3억짜리 빌라를 이제 뭐 서로 1억, 2억 갔네 뭐 이 정도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전에 갔던 3억짜리 집이 20억, 30억이 됐으니까 야, 그 금액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너무 커진 이 과연 큰 돈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KB 시세에 의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뭐 호가 조세 호가가 그럴 수도 25억이다. 있겠네요. 호가도 얘기하고 한쪽은 아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워낙 그 똑같은 이혼이지만 부동산 가치가 너무 몇백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이제 거기에 집중되는 좀 포인트가 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게 기준을 KB 시세로 하나요? 뭐로 기준을 하나요? 저희는 감정 통상 평가로 KB 시세로 정리를 통상적으로? 하고 네네. 그 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없으면 KB 시세로 하고 판사님도 KB 시세를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KB 시세가 실제 시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없어서 몇 년 전 시세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그런 때문에 경우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서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쪽에서는 감정을 하자고 하죠. KB 시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아니야. 5년 동안 거래된 적이 없다. 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가치가 좋아서 네네. 그래서 이 시세가 너무 옛날 시세다.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판사님이 보셨을 때도 이거는 좀
현 시세를 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으면 법원에서 선정하는 감정인을 선임해가지고 감정인이 객관적인 시세를 매깁니다. 네, 매기고 감정평가의 금액을 그 부동산의 시세로 봐서 그걸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감정 가격 재판 비용이 올라가겠네. 그렇죠. 감정 비용도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게 감정인의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항소를 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2억, 3억 하던 시절 같으면 나눠도 뭐 1억, 1억 5천만 원이면 몇 천만 원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하고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20억, 30억이면 이게 내가 말 한마디 협의 한번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수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게 남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또 남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특히 남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재벌 이야기, 재벌과 연예인들 뭐 이혼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뭐 기업 오너 리스크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벌 맞아요. 회장님들 네. 이혼하면서 최근에 또 SK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례 재벌 최근에는 이제 SK만 생각이 나는데 네. 다른 사례들이 또 더 있는지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 SK의 이혼전 같은 경우는 세계 이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세상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가 이 재산 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이 주식이 분할 대상에 재산에 포함되게 되면 천문학적인 이 분할금이 지급되는 것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시세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물로 주식을 그냥 분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그냥 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주식 명의 이전으로 끝날 문제인데 이것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전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최 회장이 1조 원 넘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결국에는 보유 주식을 팔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게 불리한 점이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서 뭐 세금을 일단 내야 되니까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판결이 최태원 회장 쪽에 불리하게 그 노관장의 승리로 일단 네. 판정승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날 당일에 이 지주사 SK의 주가가 빠졌어요. 맞았어요. 네, 이유인즉슨 블록딜 우려. 그러니까 시장에서 블록딜이라 함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네. 근데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그 물량을 내놓으면서 소화할 수도 없을 테고 그리고 이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 기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최 회장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블록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당일에는 SK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세 회복은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계속 가는 이슈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그 발표된 시간 전후로 해서 출렁거림이 상당히 큰 분봉의 상태를 보여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SK보다 더 큰 우리나라의 재벌가 삼성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재용 회장도 이 돌싱이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있으실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였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배우자분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재벌이죠. 그쵸. 대상그룹 명예회장 큰딸인 임세령 씨. 맞아요. 지금은 또 이정재 씨의 피양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임세령 씨는 맞아요. 대상그룹과도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상을 상당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금액이 5천억 원대의 규모였어요. 꽤 컸네요. 근데 그쵸. 그때 상황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절대 금액으로는 지금 1조 원대랑 뭐 5천억 원대랑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역시도 세계의 이혼이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게다가 두 대기업이 얽혀 있는 소송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뭐 어떤 발표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기한 날요, 대상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요? 그래서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홀딩스의 아래에 있는 대상도 그날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용 당시의 전무가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근무를 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임세령 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대상그룹의 이득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임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상홀딩스 2대 주주였습니다. 지분이 20%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상식적으로 대상이 삼성과 척을 지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좀 2대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오너 플러스 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오너 식으로 플러스네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상당히 특히나 대상그룹이라는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정말 없는 주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쳤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해석할 때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그룹 주가가 이렇게 느닷없이 급등한 데는 이 이용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5천억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때 지불 뭐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늘 그렇듯 이슈가 딱 터졌을 땐 관심이 많지만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돼서 저도 기억이 나요. 대상 주가 올랐다는 뉴스를 맞습니다. 본 기억이 나는데 와, 저 같으면은 그렇게 쉽게 못 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또 요거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혼 소송 먼저 제기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제기한다고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먼저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자신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가 뭐 바람을 핀다라고 했는데 정작 증거는 하나도 제출 못했고 그것을 받은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바람 폈다 해서 아내가 바람 핀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오히려 결론은 뒤집혀질 수도 있죠.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하나 재미로 말씀드릴 거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제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심한 충격을 받긴 합니다. 충격을 받는다. 네, 그 상대방이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좀 위태위태한 거나 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알았지만 정말 이혼 소장이 날라오는 건 별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분들은 심한 공포에 뭐 한동안 이제 일을 손에 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변호사 상담을 오셔가지고 뭐 하소연하거나 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인 뭐 데미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이혼 소송 결론에 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데미지는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소송 결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먼저 제기하는 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혼하면 이 이야기 또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간통죄. 간통죄가 5번이나 헌재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폐지가 되긴 했는데요.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주요 내용하고 당시 파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됐나요? 그때 상황이? 간통죄가 무엇인가의 주요 내용부터 좀 보자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나 뭐 기사들 헤드라인 보면 62년 만에 폐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내용을 찾아보면 대한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제국이요? 네. 너무 멀리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일지를 쭉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1905년부터 있던 거래요. 물론 뭐 그 전에 조선시대까지 가면 다 있겠죠. 근데 대한제국 법률 3호에 있는 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 노이즈가 나오고 이것이 위헌이다 얘기가
제기됐던 것이 1989년에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기각해서 합헌으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합헌으로 좀 판단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헌 판정이 나다가 2015년 2월 26일에 여기에서 판정이 나면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그래서 2015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 여쭤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시드몬이고 돈을 다루는 쪽이니까 네네. 주식시장에 그때 당시에 간통 테마가 있었어요. 간통 테마요? 네. 뭐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간통 테마는 간통 뭘까요? 테마주. 이런 그게 게 뭐예요? 2015년에 게다가 보통은 이 일정이 좀 잡혀 있으니까 헌재 회의가 하기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하루 반짝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시세가 움직였었거든요. 저는 그때 지금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뭐냐면 주류, 등산복, 등산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용품 관련된 기업. 지금은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해서 상장이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인용품 관련된 기업도 그때 당시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등산복이 왜 주가가 오르는? 왜냐면요. 네. 거기가 불륜의 온상이다. 이거.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운동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골프 한창 하다가 요즘엔 테니스가 네, 핫하고 맞아요. 이런 테니스 것처럼. 유행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등산이 그렇게 핫했었어요. 등산복 다 입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등산복 입고 다니고 평상시에도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한쪽 다리를 걷고 다니면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등산이 불륜의 온상이다 이래서 등산복이 많이 팔린다. 아, 영업무역이라든지 그런 등산복 관련된 종목군들이 간통 테마였고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국순당이나 이런 주류 있죠. 술. 네. 그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술 많이 먹으라고요? 관통 테마. 그래서 뭔가 이런 불륜이 성행하면서 주류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나리오였어요. 이야. 네. 그리고 이게, 네. 이런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네네. 유사품들을 파는 제약업체들, 아, 네 이런 곳들과 성인용품 관련된 기업이 간통 테마로 분류돼서 당시에 상당히 핫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간통 테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멍석을 깔아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불륜이 늘어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간통죄라는 게 이제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옛날 사건입니다만 영화배우 정윤희 씨가 이제 그 뉴스도 나왔는데 간통죄해서 이렇게 뭐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불륜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되고 재산 분할이나 뭐 위자료에서 불리한 부분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더 한다?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회적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안 돼였는데 이제 이게 합헌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적 정서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파산도 마찬가지인데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으면 이혼 못 한다. 돈 없으면 파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회생이나 파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혼도 돈 없으면 어렵다. 이혼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정상적인 이혼도 있고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비용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데 돈 없으면 이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돈 없으면 이혼도 못 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좀 최대한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수백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것도 현실인 거고 네. 그다음에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 인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송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또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먼저 끼고 들어가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약간의 일종의 이제 뭐 기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이제 이혼할 정도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저 부동산을 빼돌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가압류 가처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관련된 또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서 나가면 또
소송 중에 감정 비용도 듭니다. 감정인이 감정 비용 들어가죠. 감정인이 감정을 할 때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수십에서 또 수백만 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동산 감정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기타 뭐 감정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도? 시세 같은 경우도 정말 좀 괜찮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감정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실제 매물 가격을 해서 상대방과 정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변호사 비용만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열등한 지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주로 모든 돈을 관리한다 했을 때 아내가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이제 생활비는 다 썼지만 이제 남편이 생활비도 끊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소송 관련된 비용, 감정 비용을 수시로 이제 내야 되다 보면 뭐 카드론을 받으시거나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시고 자금 계획도 좀 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그러면 한 수백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천 단위로도 올라가나요?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1,000 정도는 최소한 잡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가시지 않을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이혼도 승소하면 한쪽에 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뭐 무는 게 뭐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도 완승을 하게 되면 한쪽이 다 몰게 되지만 네. 이혼 소송 특성상 누구 한쪽이 완승을 하는 그렇죠. 경우는 그럴 없거든요. 것 보통 이제 뭐 중간성 기점을 해서 남자가 기여도가 좀 많으면 남자가 좀 뭐 많이 가져가고 여자가 기여가 많으면 여자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완승이 없어서 대체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부분의 일정 부분만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돈이 진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송을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승소하면 재산 분할 위자료 받아서 소송비 변호사님 비용 좀 줄게요. 좀 후불로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많죠. 있죠. 네, 많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사실 그 돈을 먼저 안 받고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편 재산이 너무 많고 네. 그 재산을 빼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확실하게 확보가 확실하다.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공 보수를 좀 높이고 착수부금을 굉장히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적게 해볼 수 받고 있을 것 나중에 같습니다. 많이 받는다. 역시 냉정하시군요. 자, 또 우리 세금 문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냉정한, 냉철한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재산 분할도 뭐 부부가 사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제 남남이 되면서 냉정해지게 되는데 세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 전후 뭐 세금이 다르다. 뭐 증여세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혼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가지고 뭐 먼저 증여하는 것이 낫다 아니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에서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 각자 재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재산을 양도하거나 했을 때는 증여세가 붙는 게 맞고요. 네. 다만 부부 간에 이제 공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선에서는 별도로 세금이 안 붙습니다. 뭐 6억까지 공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막대한 돈을 주게 되면 내가 막대한 증여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두 분이서 갖고 있던 공동 재산을 서로 각자의 몫만큼 가져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취득세 정도만 이제 내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면 된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증여세에 비하면 많이 적은데 네. 사실 이것도 제가 뭐 실무에서 겪어보니까 뭐 아파트 몇십억짜리는 취등록세도 그것도 비싸요. 네.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몇천만 원도 나오고 그래서 하죠. 그 부분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재산 분할해서 이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취득세 정도는 이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여세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원래 내 재산인데 네, 같이 가정에 있다가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니까 증여를 보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재산 분할하는 게 유리하겠네. 미리 증여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해서 증여세 안 내는 게 일단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팔아서 현금으로 주려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매매를 거래를 한 거니까 이에 따른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건 일단은 내고 현금을 나눠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혼을 하는 와중에 아파트를 서로 지분으로 나눠 갖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네. 그렇죠. 개중에는 지분으로 갖겠다 하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돈을 줄 여력이 없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팔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비과세가 되면 팔아서 현금 그냥 주면 되는데 또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복잡한 또 계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여도. 나 좀 더 줘.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더 줘.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소송이 결국에는 재산 분할 때문에 저는 소송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여도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면 기여를 많이 쳐주나요? 근데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 아내나 남편이 뭐 남편은 그동안 뭐 근로소득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내는 나름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 출처. 예를 들어 저희가 계속 부동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이 남편이랑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돈을 벌어서 같이 함께 산 게 시세가 올라왔던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해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혼인할 당시 니네 잘 살아보라고 자금을 거의 대부분 내주셔가지고 산 부동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금의 그 출처 쪽에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몇 년 동안 몇 명을 키웠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유의미한 기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여도 얘기하니까 또 그 삼성 이부진 그 사장 생각이 네. 나는데 당시 이제 이혼을 할 때에도 그 남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으나 그분도 이제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그 부분도 이제 부부 생활 중에 만들어진 재산이라기보다는 물려받은 주식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 형성이 되니까 그 남편분이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도 중요하고요. 기여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가사 부분은요. 1년 일하면 뭐 사회생활 연봉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정해진 데이터가 있나요? 뭐 아이 한 명에 얼마 이렇게?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어쨌든 이런 기여도라든지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판사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고 나름 판단을 하시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하면 어떻게 보면 동업관계 정리이기 때문에 서로 딱 한 만큼만 찢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부양적 요소라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아내의 기여도만 봐서 이 정도 돈을 떼준다고 할 때 앞으로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왜냐면 그동안에 10년, 20년 경력도 단절됐고 그럴 수 더 이상 있겠네요. 새로운 수익도 없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부양적 요소라고 해서 조금 더 떼주는 방식으로 기여도를 올려주고 좀 미래를 걱정을 해주는 거죠. 이 이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좀 망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떼주는 경우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좀 경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인정을 해주는 비율인데 네, 부양적 요소가 저는 많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하고 이제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기 키운다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한 3년 쉬어버리게 되면 기존에 하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사님들도 법정에서도 앞으로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해주고 개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혼을 하는데 또 반대로 재혼하는 분들도 또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혼 가정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이것도 시대별로 물론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점은 좀 주변에서도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돌싱이란 단어도 쉬쉬했다거나 그런 단어 뭐 없었죠. 이혼, 네네. 뭐 재혼 이런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되진 않는데 요즘 뭐 돌싱글즈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주변에 너무 이런 부분들을 뭐 소재로 다룬 드라마라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이제는 허물이 아니라 그냥 내 하나의 경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혼 증가가 많이 되는 만큼 이 재혼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네. 재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게 맨 처음 데이터인데요. 네. 그때는 42,000건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꾸준히 증가해서 피크를 찍은 것이 2005년. 2005년에는 거의 8만 건. 2배가량으로 증가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의 추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 19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안팎까지 결혼이 증가하다가 지금 살짝 꺾이는 추이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05년에 피크 찍고 그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어서 작년은 4만 3천 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한 몇 해 동안 한 4만 건 정도의 재혼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결혼도 그만큼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혼 비율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니 작년에 20만 건 정도가 결혼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재혼이 4만 건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가 네. 재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르다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치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면은 재혼이 유형이 있는데 네. 두 분 다 재혼인 경우, 뭐 한쪽만 재혼인 그럴 경우 수 있죠. 이런 네네.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양측 다 재혼인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사실 재혼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양쪽 다 재혼인 경우가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절반은 그런데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가 재혼이고요. 네. 여자가 초혼인 경우가 1996년까지는 남자가 재혼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1996년 이후부터는 그게 역전이 돼서요. 최근에는 남자가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야, 시대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작년의 데이터를 보자면은 전체적인 재혼 건수가 4만 3천 건이었는데 네네. 이 가운데서 양쪽 다 재혼인 쪽이 2만 3천 건.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보시면 절반 되겠고요. 정도고.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쪽은 10,000건이 안 됩니다. 7천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자는 초혼이고 여자가 재혼인 경우가 11,000건입니다. 야. 그러니까 4분의 1가량이 여자가 재혼인 경우가 더 많고 이런 것은 트렌드처럼 계속해서 한 해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누나 내 여자야 이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연상 연하가 굉장히 좀 희소하다고 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누나가 있는데 고백하기도 사실은 누나한테 고백을 해도 되나라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가 돼서 뭐 원하는 남자 누구냐고 하면 나이 한 3살 어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 더 높아지면서 저는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남녀 평등의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사연도 좀 본 것 같아요. 이제 재혼도 많이 하는데 알고 이혼했네? 그게 어때? 괜찮아.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숨기고 다시 또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본 사례는요. 철없는 시절에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귀다가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영원할 줄 알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력에 남아버린 거죠. 나중에 정상적인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 혼인신고한 게 발각이 돼서 뭐 이혼당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이혼 이력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모르는 게 약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이력을 숨긴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아직까지 사회 풍토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기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이야 사실 이혼이 1억을 숨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이 혼인을 최초로 했던 혼인 자체를 취소해서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부분 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혼인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네. 결혼하고 이혼이 아니라 혼인을 아예 무효로 하는 혼인 취소가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혼인을 했던 것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혼인을 취소는 있었던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혼인에 있어서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결혼할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꽤나 많은 경우가 뭐 학력을 숨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나치게 과정을 하게 되면 혼인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혼 이력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성대하게 결혼식도 하고 일반적인 결혼식은 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신고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라든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문적인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식만 하고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되면 뭐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성재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혼인 취소는 그러면 그냥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기간 내에 해야만 취소가 되는 이제 건지? 그런 취소 사유를 알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하시긴 하셔야 되고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용서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부분도 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니 보통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렇죠. 어떤 다툼이 네. 생기고 네네. 뭐가 안 맞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인을 하고 근데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그거는 죄송한데 반품은 안 됩니다. 그건 반품은 안 된다? 이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뭐 거기에서 이제 혼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속이는 거거나 뭐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뭐. 안 맞아. 네. 근데 이혼을 하기에는 서로 좀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취소로 가자.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뭐 한격 속였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짜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보통의 수 있다. 경우는 이제 그래서 요새 혼인 신고를 먼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 하시는 신혼 분들 초에서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많이 안 하시거나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떤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노릴 때 신고를 하시거나 이런 네.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신혼여행 단계에서는 아마 사실혼에서 사실혼 정리나 뭐 이런 정도로 많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 요즘 시대가 확실히 많이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혼인신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요즘 또 안 하는 또 트렌드도 또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만 앞서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 번, 두 번 뭐 이게 와서 감정적으로 오신 분들은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었는데 그래도 이혼을 고려하는 가정에 대해서 물론 이혼이 필요하거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으나 변호사님께서 이혼을 고려하는 나 이혼하고 싶어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시라.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시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을 하시라. 소송 이혼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좀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이지만 제가 뭐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되니까 약간의 재산적인 부분은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서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입장 차이가 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상. 이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래 우리 헤어져 못 살아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막 기분이 나쁘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눈 녹듯이 살 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거 꼭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님 오랜 변호 생활 했으니까 이거 진짜 나 기억에 남는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기억에 남는 사례, 이혼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저희 오늘 재혼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는데 네네. 두 분이 이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좀 연상이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시니까 두 분이 50대 때 재혼을 하셨고 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또 살아오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오셨는데 이혼 소송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사유로 봤더니 그 남자분이 그 재혼 가정이었는데 네. 아내분을 엄청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네, 그냥 때리는 정도가 와. 그냥 툭툭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막 폭행. 네. 뭐 거의 뭐 사람이 다칠 정도로 때릴 정도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증거나 이런 수집이 잘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핸드폰에다가 그 폭행 같은 거 당하실 때 다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네. 근데 그거를 정작 녹음할 줄 아시는데 저한테 막 전달하시는 이메일 사용법 이런 거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제 폰으로 전달을 하고 그걸로 제가 이제 증거를 이제 준비해서 썼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아까 이혼 소송 누가 먼저 제기하면 좋냐라고 하셨는데 남자분이 오히려 이 아내분을 계속 때리고 돈을 뺏어가고 있다가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돈을 뜯기 위해서 그 여자분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노리고 더 이상 현금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남자분이 제기를 했다고요? 네, 먼저 오히려 때린 사람이. 와. 근데 만약에 이런 폭행이나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여자분은 꼼짝없이 재산 분할을 엄청 뺏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저희가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판사님이 보셨을 때도 대단히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님께서 좀 이제 남자분 쪽을 조금 이제 좀 조정하라,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식으로 좀 이제 강권하듯이 해서 남자분이 결국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이혼만 해주는 걸로 오히려 정리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억도 많이 남고 지금 변호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나쁜 사람 맞네요. 진짜. 이거는 되게- 노리고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게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또 판결도 그렇게 났다니까 또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흐뭇하게 또 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님만의 시드머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송정영 변호사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새로운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